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레미제라블 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레미제라블의 핵심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잘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2부 후반부를 살펴볼 텐데요. 주요 인물은 장발장, 코제트, 그리고 뭐니 해도 포실루방입니다. 수도원으로 장발장이 숨어들죠. 이 수도원에 장발장이 구해줬던 포실루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노상트 수도원장도 있네요. 그리고 몇몇 수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베르의 추적도 이어집니다. 자, 2부 후반부 개어보겠습니다. 장발장은 자베르의 추적을 어렵사리 따돌리고 부띠 피픽스 수도원으로 숨어듭니다. 그것에서 방울을 단 사나이 포실루방을 만납니다. 왜 방울을 달았냐고요? 네, 수도원에 여성들만 있죠. 그래서 남성인 포실루방이 인기척을 하기 위해서 이 방울을 달았습니다. 피픽스 수도원에 대한 묘사 및 고찰이 이어집니다. 이 6장과 7장은 수도원에 대한 건축학적, 역사적, 철학적 에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장의 제목이 피픽스 수도원이고요. 7장의 제목이 우리 동서문화사 판으로는 송면 선생 번역본으로는 뻐렁떼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형식 선생 번역인 펭귄 클래식 버전을 보면은 여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뻐렁떼즈는 삽입구 또는 여담, 둥근 가로 이런 뜻입니다. 왜 이 뻐렁떼즈라는 말을 그대로 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담, 덧붙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수도원 얘기를 이어간다는 뜻이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워털루 전투와 더불어서 이 부분도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레미제라블이라는 대작을 제대로 읽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도원에 대한 고찰이 계속 이어지고요. 그리고 수도원에 대한 건축학적, 역사적, 철학적 에세이가 7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포실루방은 은인 장발장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합니다. 그리고 장발장을 이 수도원에 숨겨주기 위해서 관 바꿔치기를 하죠. 흥미진진한 부분이죠. 재밌습니다. 지익한 에세이가 이어지다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지면은 독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죠. 아, 이제야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주 재밌습니다. 수녀원에서 어떤 수녀가 세상을 떠나죠. 내 수녀를 이 제단 밑에, 수도원 성당 제단 밑에 모시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속의 법에 따르면은 수도원에 시신을 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이 수녀, 돌아가신 세상을 떠난 수녀 대신 장발장이 관 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무덤에서 약속대로 일이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 위기를 지혜롭게 넘기고 포실루방이 장발장을 수도원으로 모셔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모셔온다고 해야겠죠? 이 포실루방에게 장발장은 생명의 은인이었으니까요. 네. 장발장은 포실루방의 동생으로 위장하여 수도원 정원사 조수가 되고 코제트는 기숙사에 다닙니다. 젊었을 때 장발장이 그러니까 빵을 훔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 전에 가지치기를 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정원사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죠. 멀리 이탈리아 교황청에까지 알려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아무튼 이 수도원에서 갱생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내면을 정화하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에겐 뒤에서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죠. 작가 빅토르 이고의 목소리인데 읽으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작품 곳곳에서 작가가 얼굴을 내밉니다. 나는 말이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이죠. 좀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 빅토르 이고가 직접 나서서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독자 여러분은 그렇게 알라 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요즘 현대적인 소설 기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대 소설에서는 작가가 가능하면 뒤로 숨잖아요. 이 화자를 내세워서 얘기를 하는데 요즘 또 현대적인 작품에서는 작가가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게 작품을 서술하는 방식들도 계속 바뀌는 것 같습니다. 볼까요? 자신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본의가 아니나 이때 자신이란
작가 자신입니다. 이 책의 작자는 파리를 떠난 지 꽤 여러 해가 되었다. 이 작품이 쓰여진 게 1862년인데 그 전에 빅토르 후고는 1851년 나폴레옹 3세죠. 나폴레옹 3세가 공화정을 때려치고 자신이 황제로 즉위하는 걸 보고서 쿠데타를 통해서 황제가 되는 걸 보고서 항의하죠. 그 이후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망명 생활을 꽤 오랫동안 이어나가죠. 그 망명지에서 지금 이 작품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작자가 떠난 뒤 파리는 많이 변했다. 이 파리가 변한 게 이른바 나폴레옹 3세의 명령에 따라서 오스망 남작이라는 사람이 파리 대개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60년대 시점에서는 독자들이 이 소설을 읽는 시점에서는 1820년대, 30년대와 파리와 많이 다를 것이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합니다. 작자에게 있어서는 미지의 새로운 도시가 생겨난 셈이다. 그러나 작가인 빅토르 후고 자신이 파리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은 새삼스레 말할 필요도 없다. 파리는 마음의 고향이다. 다만 여러모로 파괴되고 다시 재건된 결과 작자의 젊은 시절의 파리, 작자가 자신의 기억 속에 소중하게 간직해 둔 파리는 지금에 이르러 이미 옛날의 파리가 되었다. 그러나 그 파리가 지금도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용서해 주기 바란다. 작자가 어떠어떠한 거리에 이러이러한 집이 있다 하고 독자를 안내해 가는 곳에 지금은 이미 그런 집도 거리도 없을지 모른다. 파리에 대한 상세한 묘사, 특히 20년대, 30년대 파리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파리에 대한 어떤 그 보고서로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들 합니다. 특히 오스만 대개조 이전 파리에 대한 보고서로서 말이죠. 작가는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야지만은 공간이나 장소들에 대한 상세한 묘사, 그 재주는 참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놀라울 때가 많아요. 근데 한국 소설을 보면은 이런 도시나 어떤 장소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좀 차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물론 제가 읽지 못한 소설 중에 그런 묘사가 탁월한 작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여기서는 작가가 직접 얼굴을 내밀고 자신의 얘기를 쭉 한다는 것, 이 점을 이해하고 레미제라블 읽으면 훨씬 재밌습니다. 작가의 목소리를 완전히 뒤로 가리는 것과 직접 나서서 마치 변사처럼 이야기를 설명하고 이끌어가는 걸 보면은 조금 낯설면서도 또 흥미롭습니다. 이런 소설을 옛날이라면은 아직 근대 소설이 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근대 소설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설이란 다양한 형식 또는 그 글쓰기 방식을 실험할 수 있는 장르이기도 하니까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혁명과 수도원의 운명인데 사실 이 부분도 조금 길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은 짧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명과 이 교회는 아주 예각적으로 대립하고 있었죠. 우리가 3부회를 말씀드리면서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3부회에서 제1신분이 성직자입니다. 그리고 제2신분이 왕족과 귀족이죠. 제3신분이 평민, 부르주아들이었고요. 이 성직자들이 그야말로 앙시앙 레짐의 어떤 핵심 세력들이었습니다. 이 부패와 타락의 진원지이기도 했죠.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곳이 바로 수도원이었습니다. 해서 빅토르 후고는 수도원에 대해서 그야말로 통렬한 비판을 쏟아놓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이 수도원이 가진 원칙적인 의미에서 수도원이 가진 긍정적인 성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이 혁명과 수도원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지점에 있다는 것, 이 점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교회가 교육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이 프랑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교회로부터 이 교육권을 정부가, 행정부가 빼앗아 오는데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 부분만 봐도 교회의 세력이 프랑스 역사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왕정복고 첫 무렵부터, 왕정복고는 1815년 루이 16세의 동생 루이 18세가 등장하면서부터를 얘기합니다. 왕정복고 첫 무렵부터 뿌띠 피픽스 수도원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18세기가 지나고부터 모든 종교단체에 죽음이 찾아들고 더불어 일반 질서도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이 부티피픽스도 마찬가지로 그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명상은 기도와 더불어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혁명의 손이 닿았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명상도 형체를 바꾸어 사회의 진보에 방해되는 것에서 진보를 도와주는 것으로 변해가는 것이리라. 부티피픽스의 건물에는 사람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었다. 1840년에는 작은 수도원이 없어지고 기숙사도 없어졌다. 이젠 늙은 여자들도 없고 젊은 아가씨들도 볼 수 없었다. 늙은 사람들은 죽고 젊은 사람들은 떠났다. 이 교회, 수도원이 가진 긍정적인 역할도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역할도 그에 못지 않죠. 교회란 무엇인가 물을 때,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을 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원의 역사적 성격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수도원이 처음부터 이렇게 타락과 부패 그리고 권력의 온상이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볼까요? 역사와 이성과 진리 견지에서 보면 수도원 제도는 해로운 것이다. 한 나라 안에 수도원이 많이 있으면 교통이 방해물이 되고 건물이 덧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노동의 중심이어야 할 곳에 게으름의 중심이 형성된다. 커다란 사회 공동체 안에 수도원 단체가 있는 것은 떡갈나무에 잠긴 기생목이나 사람 몸에 도전한 사마귀와도 같다. 그것이 번영하고 살찔수록 나라는 쇠약해진다. 수도원 제도는 문명 초기에는 유익하여 정신적인 것에 의해 동물적인 본능을 길들이는 데 소용되지만 민중의 씩씩한 활력을 북돋우는 데에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이 제도가 퇴폐기에 들어갈 때는 그래도 여전히 본보기 행세를 하게 되므로 그 순결하던 시대에 유익했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이번에는 유해한 것이 된다. 이 정도는 좀 부드럽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825쪽을 보면은 그야말로 이 수도원의 부정적인 측면을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물론 830쪽에 가면은 수도원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수도원과 관련된 문장 볼까요? 과거는 미신이라는 얼굴에 허위라는 가면을 쓴다. 그 얼굴을 간파하고 가면을 벗겨내야만 한다. 수도원으로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있다. 문명은 수도원을 배척하고 자유는 수도원을 보호한다.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수도원의 자유도 지켜줘야겠죠. 그런데 이 수도원이 갖고 있는 이 부정적인 측면도 확실하게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라고 작가는 얘기합니다. 수도원에 대한 빅토르 유고의 비판과 또 수도원이 가진 적극적인 측면 또는 긍정적인 측면 함께 보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수도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도원 하니까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 이름이 생각나기도 하네요.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관 바꿔치기 얘기했었죠. 거기에서 만난 다른 그 무덤 파는 인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틀어지게 되죠. 그 인부 그리비에의 다락방 풍경입니다. 무덤 파는 사람을 사토장이라고 하죠. 조이스 캐럴 오츠의 소설 중에 사토장이의 딸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사토장이 그리비에가 공경에 처하죠. 우리 포슐루방의 계략 때문에, 계략이라고 해야겠죠. 그 증명서를 몰래 감추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태를 수습하고 장발장을 관에서 끌어낸 다음에 이제 포슐루방이 그리비를 찾아가서 까르뜨라고 얘기하는 공동묘지 출입증명서를 돌려주러 갑니다. 이 출입증명서가 없으면 벌금을 물어야 되거든요. 15프랑인가요? 그런데 이 무덤 파는 인부가 사는 다락방의 풍경이 그야말로 음산합니다. 이 비참한 사람들, 레 미제라블의 삶이 그리비에라는 무덤 파는 인부의 삶에서도 고스란히 보여지네요. 이 가난한 방 안은 온통 뒤집어 놓은 것 같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마치 지진이 이 방만을 휩쓸고 지나간 듯했다. 이것저것의 뚜껑이라든가 덮개는 모두 벗겨져 있고 누더기는 사방이 흩어지고 주전자는 찌그러지고 어머니는 울고 아이들은 두드려 맞은 모양이었다. 모두가 몹시 화가 나서 마구 휘저은 자취를 역력히 나타내고 있었다. 말할 것도 없이 무덤 파는 인부는 정신없이 자기의 허가증을 찾으면서 그것이 없어진 책임을 물독에서부터 자기 마누라에 이르기까지 온 다락방 안의 모든 것에다 덮어씌운 것이리라. 인부는 잠옷 자포자기에 빠진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지나가는 것 같은 이런 풍경이지만은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풍경을 볼 수 있는 장면이니까 이런 장면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의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김첨지의 아내가 죽어있는 방이죠. 아이는 젖을 물고 있습니다. 그 방의 풍경이 오버랩이 됩니다. 네. 감옥과 수도원을 비교합니다. 이 부분도 참 흥미롭습니다. 감옥과 수도는 별 차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또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볼까요? 한편에는 도끼가, 한편은 감옥입니다. 다른 한편에는 그윽한 향기가 있다. 한편에는 대포 아래 외계와 격리되어 물샐 틈 없는 감시를 받으면서 완만하게 환자를 좀먹어 들어가는 정신의 패스트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모든 영혼이 하나의 아궁이 안에서 타오르는 순결한 불꽃이 있다. 저기는 암흑이 있고 여기는 그늘이 있다. 그러나 이 그늘은 빛에 가득 찬 그늘이요 광휘에 넘치는 빛이다. 두 곳 다 노예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감옥에는 해방의 가능성이 있고 언제나 눈에 보이는 법률상의 한계가 있으며 또 탈주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수도원의 경우는 종신이며 모든 희망 대신 아득히 먼 미래의 끝에 이르러 사람이 죽음이라고 부르는 저 자유의 아련한 빛이 있을 뿐이다. 감옥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무엇이었던가? 무한한 저주, 원한, 증오, 자포자기의 악의, 인류사에 대한 분노의 절규, 하늘에 대한 조소였다. 수도원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무엇이었던가? 축복과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토록 닮았으면서도 그토록 상반되는 두 장소에서 그토록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속죄라는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감옥과 수도원 참 재밌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 감금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는데 정신이나 영혼에 미치는 영향은 또 다르죠. 감옥이 수도원 역할을 할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미셸 푸코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 레미제라블의 이 감옥과 수도원에 관한 부분을 읽다 보면은 수도원의 그 엄격한 규칙을 이기지 못해서 3명의 수녀가 미쳤다는 언급이 나오죠.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녀원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도 꽤 있죠.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도 수녀원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수녀원. 그 유머러스한 수녀님들도 계신 모양인데 그렇지 않은 수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제2부 후반부에서 이 피픽스 수도원, 이 수도원에 대한 빅토르 후고의 고찰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데서 빅토르 후고라는 작가의 그 사상의 지향성을 읽어낼 수가 있죠. 네, 마무리인가요? 장발장에게 수도원은 내면을 정화하는 도량이었습니다. 빅토르 후고는 수도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퍼붓기도 하지만 이 수도원에 들어와 있는 장발장에게는 내면을 정화하는 도량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볼까요? 이젠 반년 동안 그의 생활 속에 들어온 모든 것이 그를 주교의 신성한 명령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 이 주교는 부행분이 주교, 미뉴엘 주교입니다. 꼬제트는 그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수도원은 그에게 겸양을 가르쳤다. 평화로운 정원, 향기 짙은 꽃들, 천진스럽게 떠들어대는 어린아이들, 근엄하고 검소한 수녀들, 고요에 쌓인 수도원, 그를 에워싸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서서히 그의 마음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은 수도원의 정적과 꽃들의 향기와 정원의 평화와 수녀들의 단수담과 어린아이들 같은 천진난만함으로 점차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또 그는 자기 일생에 당했던 2번의 위기를 다 맞아들여준 것은 두 채의 하느님의 집이었다고 생각했다. 처음 집은 모든 문이 닫히고 인간 사회가 그를 몰아냈을 때 그를 맞이했고, 나중 집은 인간 사회가 다시금 그를 추적하기 시작하고 감옥이 다시 입을 벌린 순간에 그를 맞이했던 것이다. 처음 집이 없었더라면 그는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었을 것이고, 2번째 집이 없었더라면 그는 다시금 형벌 속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처음 집은 미뉴엘 주교가 장발장을 받아들인 저택, 사택을 얘기할, 저택이랄 것도 없죠. 검소하기 짝이 없는 주교의 사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번째 집은 바로 부티피픽스 수도원입니다. 이곳은 장발장에게는 내면을 정화하는 도량이었습니다. 이 주교의 집과 피픽스 수도원이
장발장의 정신적 여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명해지죠? 분명해집니다. 이 수도원에서는 이제 영혼과 정신의 수양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의 장발장은 정말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은 8년쯤 훌쩍 뛰어서 1832년으로 갑니다. 이제 제3부 마리우스, 이 도시의 불황아가 등장하죠. 혁명의 물결 속으로 서서히 우리를 데리고 갈 겁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레미제라블인데요. 1958년에 프랑스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시라노라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라르 디파르디에가 테나르디에 역을 맡았습니다. 장가뱅이 장발장 역할을 맡았어요. 좀 소박한 연기를 보여주는데 50년대에는 그랬던 모양입니다. 고전적인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왓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볼까요? 장발장에게 이 수도원은 깊은 바다로 둘러싸인 섬과 같았다. 이때부터 4개의 장벽 안이 그의 세계가 되었다. 거기서는 마음껏 하늘을 쳐다볼 수 있었고 고제트를 바라보며 행복스러운 마음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다. 이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고요. 이제 포슐루방이라는 이름으로 다 자란 고제트와 함께 산책에 나서기도 하죠. 산책에 나섰다가 마리우스를 만납니다. 이제 제3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읽는 책에서 마련한 대작 읽기 빅토르 후고의 레미제라블. 오늘은 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